때로는 정의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 그리고 때로는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박상우 중령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포천의 군사기지에서 30년간 자신만의 작은 공포 제국을 건설해왔다. 젊은 병사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동료들은 그의 앞길을 비켜줬으며 또 다른 성추행 스캔들이 불거졌을 때도 그는 언제나처럼 그것을 덮어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늘 해왔던 일이었으니까. 그러던 차에 김소연 소령이 나타났다. 엘리트 7복 7특수부대 출신, 국내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인 군 감찰관. 장군들조차 그녀를 두려워하는 여자였다. 그녀가 그의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박상우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그녀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큰 착각이었다. 개년이 감히 날 수사한다고. 그가 그녀의 얼굴에 대고 소리쳤다. 이 말은 그의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되었다. 김소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박상구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를 파멸시킬 수 있는 증거들을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는 진실을 숨길 만큼 큰 카펫은 없었다. 한국군 역사상 가장 완벽한 참교육이 시작되었다. 자신이 불가침이라고 생각했던 폭군의 체계적인 파멸이. 하지만 김소연이 손에 쥔 것이 정확히 무엇이었기에 사단 전체를 뒤엎을 수 있었을까? 포천 군사기지의 새벽 5시. 차가운 공기가 변경을 가로질러 흘렀고 첫 번째 나팔 소리가 잠든 병사들을 깨웠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누구도 진정으로 편안한 잠을 잘 수 없었다. 박상우 중령이 존재하는 한말이다. 박상우는 자신의 사무실 창문에서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래 광장에서는 병사들이 부랴부랴 대열을 맞추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잠에 덜 깬 상태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모두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두려움이었다. 좋아. 박상우가 혼잣말했다. 바로 이런 게 질서라는 거지. 30년간 그는 이 기지에서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해왔다. 처음에는 단순한 중위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권력의 맛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배웠다. 두려움이 가장 효과적인 도구라는 것을. 기지의 복도는 오래된 콘크리트와 형광등의 차가운 빛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복도를 걸을 때마다 박상우의 발걸음 소리는 권위를 뽐냈다. 병사들은 그를 보면 즉시 길을 비켜주었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어떤 이들은 그의 시선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이병 최진호. 박상우가 갑자기 소리쳤다. 복도를 청소하던 젊은 병사가 놀라서 걸레를 떨어뜨렸다. 예, 예, 중령님. 이게 뭐야? 박상구가 바닥에 작은 물방울을 가리켰다. 이게 청소야? 최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죄송합니다. 즉시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지. 박상우의 목소리가 복대에 울려 퍼졌다. 오늘 밤 불침번 서라.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이 복도 전체를 다시 청소해. 알겠습니다. 최진호가 경례하며 대답했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박상우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걸어갔다. 이런 식으로 규율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모든 병사가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그의 철학이었다. 하지만 박상우의 통치는 단순한 엄격함을 넘어서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권력은 점점 더 어두운 방향으로 변질되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불편한 진실들을 묻어버리는 법을 배웠다.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신고들, 성추행 사건들, 폭력 사고들, 모든 것이 그의 책상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기지의 다른 한편에서는 이민정 1등병이 자신의 침대에 앉아 일기를 쓰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펜을 쥔 손가락은 창백했다. 오늘도 그가 나를 보는 시선이 불편했다. 그녀가 작은 글씨로 썼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는 나에게 다가와서 어깨를 만졌다.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히 다른 의미였다.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누가 믿어줄까? 그는 중령이고 나는 1등병일 뿐인데. 이민정은 펜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몇 달 동안 박상우의 부적절한 접촉과 발언들이 계속되었지만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누가 1등병의 말을 중령의 말보다 믿어주겠는가. 기지의 상급자들도 박상우의 행동에 대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 척했다. 백중선 준장은 특히 박상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만나서 골프를 치고 비싼 술을 마셨다. 그리고 불편한 문제들이 생기면 서로 도와주었다. 상우야. 백준장이 어느 날 저녁 전화로 말했다. 또 무슨 문제 생겼다는 소문이 있던데? 별거 아닙니다, 준장님. 그냥 일부 병사들이 말썽을 부리는 것뿐입니다. 금방 정리하겠습니다. 그래, 네가 알아서 해. 하지만 조심해라. 요즘 세상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박상우는 전화를 끊고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그런 것은 상관없었다. 그는 여전히 이 기지의 실질적인 권력자였고 누구도 그에게 감히 도전할 수 없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수많은 표창장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의 박상우가 각종 훈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모습들이었다. 하지만 그 사진들 뒤에는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감춰진 사건들, 조작된 보고서들, 침묵당한 증인들의 이야기들이. 박상우의 서랍에는 특별한 파일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상급자들의 약점, 동료들의 비밀, 그리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제거하는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 파일 덕분에 그는 지금까지 어떤 위기도 넘길 수 있었다. 하지만 박상구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다. 어떤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매우 끈질기고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지 밖 어딘가의 사무실에서 한 여성이 박상우에 관한 파일을 검토하고 있었다. 김소연 소령이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수십 장의 문서와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모두 박상우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김소연은 칠레곡 7특수부대 출신으로 현재는 군 감찰부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였다. 그녀가 맡은 사건은 단 한 번도 미해결로 남은 적이 없었다. 그녀의 별명은 망치였다. 한 번 내리치면 아무것도 온전히 남지 않기 때문이었다. 박상우. 그녀가 파일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번에는 네가 망치를 만날 차례야. 그날 밤 기지는 평소와 같이 조용했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다. 30년간 지속된 공포의 통치가 마침내 끝나려 하고 있었다. 박상우는 자신의 침실에서 편안히 잠들어 있었다. 그는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편안한 밤이 될 것이었다. 포천기지의 아침은 평소와 같이 시작되었다. 오전 6시 정각, 나팔 소리가 변경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고 병사들은 부랴부랴 기상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이날 아침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다. 박상우 중령은 평소처럼
자신의 사무실에서 아침 업무를 시작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오늘의 일정을 확인하던 중 창밖으로 익숙하지 않은 검은색 군용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오늘 예정된 방문자는 없었는데 말이다. 이상하네. 박상우가 중얼거렸다. 누가 예고도 없이 온 거지? 차량이 본부 건물 앞에 멈춰 섰고 몇 명의 인물이 내렸다. 앞장서는 여성의 모습이 박상우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완벽하게 다림질된 군복을 입고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확신이 넘쳤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였다. 소령이었다. 김소연이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로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접수 담당 병사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등을 곧게 펴고 경례했다. 그녀의 가슴에 달린 특수부대 마크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707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것을. 김소연 소령입니다. 그녀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군 감찰부에서 파견되었습니다. 박상우 중령과 면담이 필요합니다. 접수 담당 병사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박상구에게 연락했다. 몇 분 후 박상구가 직접 로비로 내려왔다. 그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김소연을 맞이했다. 어서 오십시오, 소령님. 박상우입니다. 그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무슨 일로 저희 기지까지 오셨는지요? 김소연은 그의 악수를 받으면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개인적으로 상의할 일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박상우는 김소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다. 군 감찰부에서 온다는 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김소연은 문을 닫고 박상우와 마주 앉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어 책상 위에 놓았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김소연이 물었다. 박상우는 봉투를 바라보며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는데요. 뭔가요? 김소연은 봉투를 열어 몇 장의 사진과 편지를 꺼냈다. 사진들은 박상우가 여성 병사들과 부적절한 접촉을 하는 모습들이었다. 편지는 익명으로 작성된 것이었지만 그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했다. 이것들은 어제 우리 부서로 배달된 것입니다. 김소연이 차분히 설명했다.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것이지만 내용이 매우 심각합니다. 성추행과 권력 남용에 관한 것들이죠. 박상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수십 년간 이런 상황들을 처리해온 경험이 있었다. 이건 분명히 악의적인 모함입니다. 저에 대한 질투나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누군가 조작한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김소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제가 직접 조사하러 온 것입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까요. 박상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런 식의 조사는 이전에도 몇 번 있었고 그때마다 그는 성공적으로 넘어갔었다. 적절한 증인들을 준비하고 불리한 증거들을 제거하고 때로는 상급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말이다. 당연히 조사에 협조하겠습니다. 박상우가 자신감 있게 말했다. 하지만 이런 터무니없는 혐의들은 빨리 해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 명예와 기지의 분위기를 위해서도 말이죠. 김소연은 그의 말을 들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따뜻하지도 친근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차갑고 날카로웠다. 물론입니다. 저도 빨리 진실을 밝혀내고 싶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어 책상 위에 놓았다. 그럼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진술이니까 녹음하는 것 양해해 주세요.
박상우는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시죠. 먼저 이민정 1등병을 아시나요? 이민정? 박상우는 잠시 생각하는 척했다. 아, 예. 우리 기지 소속이죠. 성실한 병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녀와 개인적인 접촉이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으신가요? 업무상 필요할 때만요. 특별한 개인적 관계는 없습니다. 김소연은 사진 한 장을 꺼내어 박상우 앞에 놓았다. 그 사진에는 박상우가 복대서 이민정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사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박상우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이건 우연히 스쳐 지나가면서 생긴 일입니다. 복도가 좁아서 그런 거죠. 별다른 의미는 없어요. 우연이라고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모든 병사들을 공평하게 대합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말이죠. 김소연은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3년간 이 기지에서 발생한 성추행 신고 건수입니다. 총 12건이 신고되었지만 모두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되었네요. 우연의 일치라고 보시나요? 박상우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것은 저의 관할이 아닙니다. 해당 부서에서 처리한 일이죠. 하지만 최종 결재는 중령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사건의 최종 보고서에 중령님의 서명이 있어요. 그것은 절차상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하들의 판단을 신뢰했을 뿐이에요. 김소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박상우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이런 타입의 사람들은 항상 같은 패턴을 보였다. 부인, 변명, 그리고 책임 회피. 중령님. 김소연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저는 751 특수부대에서 15년간 복무했습니다. 그 후 군 감찰부에서 5년째 일하고 있어요. 제가 처리한 사건 중에서 미해결로 남은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박상우는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위험한 것을 감지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것은 대단한 일이군요. 박상우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잘못된 정보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김소연은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아래 광장에서는 병사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단순히 이 사건만이 아닙니다. 더 큰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중령님은 그 그림의 중요한 한 부분이죠. 박상우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다. 소령님, 정확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에 대한 혐의가 있으면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김소연이 돌아서서 그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좋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리죠. 박상우 중령, 당신은 성추행, 권력 남용, 그리고 증거인멸 혐의로 군 감찰부의 정식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박상우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다. 순간 그의 이성이 날아가 버렸다. 뭐라고? 개년이 감히 날 수사한다고? 그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김소연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고 박상우는 자신이 방금 저지른 실수의 크기를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이다. 박상우의 말이 사무실 안에 울려 퍼진 후 몇 초간 정적이 흘렀다. 김소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박상우를 바라보며 그의 말을 녹음기가 정확히 기록했는지 확인했다. 방금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김소연이 차분하게 물었다. 박상우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화가 난 상태였다. 저는 단지 이런 터무니없는 조사가 부당하다고 말한 것뿐입니다. 아니요. 김소연이 녹음기를 가리켰다. 당신은 개년이 감히 날 수사한다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공식 기록에 남을 겁니다. 박상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것은 감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라고 하셨군요. 김소연이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전혀 온화하지 않았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소연은 사무실을 나와 기지 전체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녀와 함께 온 감찰 팀원들이 각각 다른 구역으로 흩어져서 병사들과 면담을 시작했다. 첫 번째로 면담에 응한 것은 최진우 중사였다. 그는 15년째 이 기지에서 복무하고 있는 베테랑이었고 박상우의 행동을 가장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 중 하나였다. 중사님, 편안히 말씀해 주세요. 김소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실 확인 과정입니다. 최진우는 처음에 조심스러워했다. 소령님, 저는 그냥 제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분들 일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기지 내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목격한 적이 있는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최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박상우가 여성 병사들에게 하는 부적절한 농담들, 불필요한 신체 접촉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신고하려 한 병사들이 어떻게 처벌받았는지에 대한 기억들이. 중사님, 김소연이 다시 말했다. 저는 707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제가 누구의 편에 서는지 아시겠죠? 그 말을 듣고 최진우의 표정이 변했다. 707 특수부대는 군내에서도 전설적인 존재였다. 그들은 정의와 명예를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맞설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사실은 최진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박중령님이 여성 병사들에게 하시는 행동들을. 어떤 행동들인가요? 복도에서 만날 때 불필요하게 어깨를 만진다거나 개인 면담이라는 명목으로 사무실로 부르신 후에 부적절한 질문들을 하신다거나 그런 일들입니다. 김소연은 꼼꼼히 메모를 했다. 그런 일들을 직접 목격하셨군요.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나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신고했던 병사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들 보았으니까요. 어떻게 되었나요? 최진우는 주위를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다. 전출되거나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 더 나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한편 박상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급하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백중선 준장에게 연락하는 것이었다. 준장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군 감찰부에서 나와서 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백준장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진정해라.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 이번에도 잘 넘길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상대방이 일렉축실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김소연이라는 소령인데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백준장이 잠시 침묵했다. 김소연이라는 이름은 그도 들어본 적이 있었다. 군 감찰부에서 망치라고 불리는 여자. 한번 목표를 정하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었다. 일단 조용히 해라. 내가 위에서 알아보겠다. 그리고 절대 함부로 말하지 마라. 박상구는 전화를 끊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처음으로 진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 사이 김소연은 이민정과 면담을 하고 있었다. 이민정은 처음에 극도로 긴장한 상태였다. 이민정 1등병, 저는 당신을 도우러 온 사람입니다. 김소연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엇을 말하든 당신을 보호할 겁니다. 이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인가요? 저는 그동안 너무 무서웠어요. 무엇이 무서웠나요? 박중령 님이. 이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에게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불필요하게 만지시고 부적절한 말들을 하시고. 그런데 제가 누구에게 말하겠어요? 저는 1등병이고 그분은 중령인데. 김소연은 이민정의 손을 잡았다.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정확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세요. 이민정이 용기를 내어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복도에서의 부적절한 접촉들, 개인 면담이라는 핑계로 불려가서 들었던 성적인 농담들, 그리고 그런 일들을 거부했을 때 받았던 보복들까지. 그리고 제가 일기를 쓰고 있어요. 이민정이 말했다. 모든 일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김소연의 눈이 빛났다. 그 일기를 볼 수 있을까요? 이민정은 망설였다. 그 일기에는 자신의 가장 사적이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김소연의 눈을 보고 있자니 마침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확신이 들었다. 네, 가져다 드릴게요. 하지만 정말로 저를 보호해 주실 수 있나요? 약속합니다. 김소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그날 저녁 박상우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하지만 그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시내의 한 술집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몇 명의 동료 간부들과 만날 예정이었다.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한 대령이 물었다. 글쎄, 이번에는 좀 까다로울 것 같아. 박상우가 소주잔을 기울이며 대답했다. 상대방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예전처럼 잘 넘어갈 거야. 증거가 확실한 게 있나? 박상우는 잠시 생각했다. 이민정의 일기가 떠올랐다. 만약 그 일기가 김소연의 손에 넘어간다면 상황이 매우 위험해질 것이었다. 아직은 괜찮아.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박상우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김소연은 이민정의 일기를 손에 넣었고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은 박상우를 파멸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아침 이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일기장을 김소연에게 건넸다. 그 작은 노트북에는 지난 8개월간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날짜별로, 시간별로, 박상구의 부적절한 행동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김소연은 일기를 받아들고 이민정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이 기록들이 진실을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이민정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박중령 님이 알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당신은 국가가 보호합니다. 그 누구도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 없어요. 김소연은 일기를 펼쳐서 읽기 시작했다. 첫 번째 기록은 3월 15일자였다. 오늘 복도에서 박중령님과 마주쳤다. 그분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요즘 어떤가? 라고 물으셨는데 그 손이 너무 오래 머물렀다. 불편했지만 중령님이시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었다. 김소연은 계속 읽어 나갔다. 기록들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사적인 면담에서 개인적인 연애사를 묻는다거나 군복 차림이 어떻다는 식의 외모 품평을 한다거나 심지어는
남자친구가 있느냐는 부적절한 질문들까지.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되겠네요. 김소연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일기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박상우가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기록들, 그리고 이민정이 거부했을 때 받은 보복들에 대한 서술들이 있었다. 6월 23일. 오늘 박중령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다. 문을 닫고 제 손을 잡으려고 하셔서 거부했더니 다음 날 갑자기 추가 근무가 생겼다. 우연일까? 아닌 것 같다. 김소연은 일기를 덮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런 일이 수개월간 계속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조직적으로 은폐되었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곧바로 기지의 의무실로 향했다. 이민정의 의료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민정 1등병의 진료 기록을 보여주세요. 김소연이 의무관에게 말했다. 네, 잠시만요. 의무관이 파일을 찾아서 건넸다. 김소연이 기록을 확인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 이민정이 여러 차례 스트레스성 두통과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었지만 정작 그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기록들이 전부인가요? 김소연이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의무관이 주위를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다. 실제로는 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민정 1등병이 몇 번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호소했는데 위에서 그런 내용은 기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런 지시를 했나요? 박중령님이셨습니다. 부대 이미지에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김소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성추행을 넘어서 조직적인 은폐 작업이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까지 감추려 했다는 것이었다. 그 시각 박상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러 문서들을 뒤지고 있었다. 혹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특별한 파일을 꺼냈다. 그 파일에는 기지 내에서 발생했던 각종 사건들의 정리된 버전들이 담겨 있었다. 원래의 신고서들을 조작하여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만든 것들이었다. 박상우는 이런 식으로 수년간 자신의 행동을 감춰왔다. 이것들만 없애면 증거가 없어질 텐데. 박상우가 혼잣말했다. 하지만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다. 김소연이 들어온 것이었다.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죠? 김소연이 날카롭게 물었다. 박상우는 재빨리 파일을 서랍에 밀어 넣으려 했지만 김소연의 눈이 이미 그것을 포착했다. 그 파일을 보여주시겠어요? 이것은 개인적인 문서입니다. 수사와는 관련이 없어요. 그것은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파일을 주세요. 박상구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김소연의 위압적인 시선을 받고 있자니 거부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마지못해 파일을 건넸다. 김소연이 파일을 열어보자 그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안에는 수십 건의 조작된 신고서들이 들어있었다. 원래 성추행이나 폭언으로 신고된 사건들이 오해나 감정적 대립 정도로 축소되어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들은 모두 조작된 것들이군요. 김소연이 말했다. 조작이 아닙니다. 그냥 정확한 사실을 반영한 것뿐이에요. 정확한 사실이라고요? 김소연이 한 장의 문서를 들어 보였다. 이 사건의 원래 신고서를 저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는데 여기서는 단순한 오해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박상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것은 조사 결과 실제로 오해였던 것으로 밝혀진 거예요. 누가 그런 조사를 했나요? 제가 직접 했습니다. 김소연이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다.
당신이 직접 조사를 해서 당신 자신의 혐의를 무혐의로 만들었다는 말씀이군요. 참 편리한 시스템이네요. 박상우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민정 1등병의 의료 기록도 조작하셨군요. 김소연이 계속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기록들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은 부대 분위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별다른 의도는 없었어요. 별다른 의도 없이 증거를 인멸하고 피해자를 2차 가해한 것이군요. 박상우는 책상에 주저앉았다.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모든 수법들이 김소연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령님, 김소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성추행뿐만 아니라 공문서 위조, 증거인멸, 피해자 2차 가해까지 혐의가 추가되었어요. 이제 변명할 기회는 끝났습니다. 박상우는 고개를 들어 김소연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어떤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차가운 정의감만이 있을 뿐이었다. 내일부터는 더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김소연이 말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 박상우는 집에서 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백중선 준장의 개인 번호였다. 준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김소연이 너무 많은 것을 알아냈어요. 백 준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구체적으로 뭘 알아낸 거야? 이민정의 일기, 조작된 의료 기록, 그리고 제가 보관하던 문서들까지 모두 압수당했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요. 진정해라. 아직 방법이 있을 거야. 내가 위에서 압력을 넣어보겠다. 김소연이 아무리 707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해도 조직의 논리를 무시할 수는 없어. 박상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정말 도와주실 거죠? 물론이야. 우리는 30년째 함께 해온 동료잖아. 하지만 넌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 박상구는 백준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서는 더 깊은 관계가 있었다. 상호 보완적인 부패의 고리였다. 다음 날 아침 김소연은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자신의 조사에 대해 상급 부서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들어온 것이었다. 무슨 절차상 문제입니까? 김소연이 감찰부 부장에게 물었다. 해당 기지의 지휘관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조사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있어요. 백중선 준장 측에서 정식으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소연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부장님, 성추행 사건 조사에 사전 통보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있나요? 오히려 증거 인멸의 우려 때문에 기습 조사가 원칙 아닙니까? 그렇긴 하지만 상급자들의 의견도 고려해야 해요. 김소연은 이 상황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했다. 박상우 뒤에 더 큰 세력이 있다는 것이었다. 백준장이 직접 나서서 조사를 방해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식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계속됩니다. 물론이죠. 다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세요. 김소연은 부장의 사무실을 나와서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신중하게?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뻔히 알 수 있었다. 조사를 지연시켜서 흐지부지 만들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김소연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그녀는 곧바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서 특별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국정감사실입니까? 김소연 소령입니다. 긴급히 보고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1시간 후 김소연은 국회 국정감사실의 한 참여위원과 비밀리에 만났다. 그녀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제시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국정감사 대상이 되겠네요. 위원이 말했다. 특히 조직적인 은폐와 상급자의 개입까지 있다면 더욱 그렇고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들이 증거인멸과 증인 회유를 시도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긴급 국정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소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섰다. 이제 게임의 규칙이 바뀔 것이었다. 그 사이 박상우는 기지에서 자신만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그는 이민정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앉아라. 박상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민정은 두려움에 떨며 의자에 앉았다. 김소연이 보호해 주겠다고 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무서웠다. 네가 어떤 말을 해뒀는지 다 알고 있어. 박상우가 계속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네가 착각한 게 있다면 정정할 기회를 주겠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네가 쓴 그 일기 말이야. 거기 적힌 것들이 전부 사실이라고 생각해? 이민정은 고개를 들어 박상우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위협적인 빛이 담겨 있었다. 제가 쓴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사실? 박상우가 비웃었다. 네가 혼자서 상상한 것들이지. 내가 언제 너를 부적절하게 대했다는 거야? 구체적인 증거가 있나? 일기에 모든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기? 그건 너 혼자 쓴 거잖아.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라고. 박상구는 책상에서 일어나서 이민정에게 다가갔다. 들어봐, 이민정.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어.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모함이 아닙니다. 그럼 뭐야? 네가 나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던 거 아냐? 내가 너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지 않아서 화가 난 거지? 이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단지 부적절한 행동을 신고한 것뿐이에요. 부적절한 행동? 박상우가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내게 뭘 잘못했다는 거야? 상급자로서 관심을 보인 게 잘못이야? 바로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다. 김소연이 들어온 것이었다. 무슨 일인가요? 김소연이 냉정하게 물었다. 박상구는 김소연을 보자 얼굴이 붉어졌다. 개인적인 면담 중입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면담이라고요? 김소연이 이민정을 바라봤다. 이민정의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했다. 증인을 단독으로 면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증인? 무슨 증인 말이에요? 김소연은 박상구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이민정 1등병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의 핵심 증인입니다. 당신이 그녀와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증인 협박 혐의에 해당합니다. 협박?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해서는지 말씀해 보세요. 박상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는 자신이 또 다른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소연이 이민정에게 말했다. 이민정 1등병,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해주세요. 이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박상구가 한 말들을 그대로 전했다. 자신의 증언을 번복하라는 압박, 일기의 내용을 부정하라는 요구,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거짓 신고를 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려 한 시도까지. 김소연의 표정이 점점 차가워졌다. 박상우 중령, 당신은 지금 증인 협박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게 됩니다. 뭐라고? 증인 협박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김소연이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었다. 녹음 앱이 실행되고 있었다. 방금 전 대화가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이것도 공식 증거가 될 겁니다. 박상우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김소연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사건이 국정감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내일부터 국회에서 정식 조사가 시작됩니다. 박상우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제 정말로 끝장이었다. 그날 저녁 박상우의 증인 협박 시도에 대한 소식은 기지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다. 30년간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박중령이 마침내 궁지에 몰렸다는 소식이었다. 식당에서 저녁을 먹던 병사들이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정말인가? 박중령이 김소령한테 걸린 거야? 응, 내가 직접 봤어. 김소령이 박중령 사무실에서 나올 때 표정이 완전히 얼어 있었거든. 그럼 이제 우리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최진우 중사가 주위를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다. 아직은 조심해야 해. 하지만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건 확실해. 한편 기지의 다른 구역에서는 또 다른 모임이 열리고 있었다. 여성 병사들끼리 모인 자리였다. 이민정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했다는 소식에 다른 피해자들도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나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 김영희 1등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작년 겨울이었는데 박중령이 야간 근무 중에 나를 별도로 불렀어. 그리고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이었다. 박지은 상병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말할 수 있어. 김소령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정말 그럴까? 박중령은 너무 무서운 사람이야.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때문에 고생했는지 몰라. 하지만 이제 다르잖아. 이민정이 말했다. 김소령님은 칠락익실 특수부대 출신이야. 박중령보다 훨씬 강한 분이야.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갔다. 각자가 겪었던 부적절한 대우들, 성희롱과 성추행의 경험들이 하나씩 공개되기 시작했다. 나는 전출을 신청했었어. 한 병사가 말했다. 하지만 박중령이 막았어. 여기서 배울 게 많다면서 실제로는 괴롭히려는 거였어. 나도 마찬가지야. 휴가 신청도 계속 반려당했어. 이유도 명확하지 않게. 여성 병사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자신들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변화의 기회가 왔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김소연은 기지에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큰 팀을 이끌고 온 것이었다. 국정감사 준비를 위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오늘부터 전면적인 조사에 들어갑니다. 김소연이 감찰 팀원들에게 말했다. 모든 관련자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추가 증거들을 수집하세요. 박상구는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있었다. 어젯밤부터 계속 전화를 걸어댔지만 평소에 자신을 도와주던 사람들의 반응이 차가워졌다. 상우야, 미안하다. 한 대령이 전화로 말했다. 이번에는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상황이 너무 커졌어. 뭔 소리야?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해왔는데. 그래서 더 미안한 거야. 하지만 지금은 나 자신도 위험해. 국정감사까지 나온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일 수 없어. 전화가 끊어졌다. 박상우는 다른 번호들로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모두들 그를 피하려고 했다. 백중선 준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준장님,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박상우가 간절히 말했다. 상우야, 상황이 바뀌었어. 국정감사까지 나온 마당에 내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겠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미안하다. 당분간은 접촉을 피하는 게 좋겠어.
백준장마저 그를 버린 것이었다. 박상우는 절망감에 빠졌다. 그 사이 김소연의 조사팀은 놀라운 속도로 증거들을 수집해 나가고 있었다. 이민정의 용기에 영감을 받은 다른 피해자들이 줄줄이 증언에 나섰다. 김영희 1등병이 김소연과의 면담에서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작년 12월 23일이었습니다. 김영희가 말했다. 야간 근무를 서고 있는데 박중영 님이 순찰을 나왔다고 하시면서 저를 별도로 불렀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는 요즘 힘들지 않냐고 물으시면서 제 어깨를 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격려의 의미인 줄 알았는데 점점 부적절해졌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김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다. 제가 불편하다는 표현을 했는데도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런 일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고 하셨어요. 김소연은 꼼꼼히 기록을 하면서 다른 질문들을 계속했다. 김영희의 증언은 이민정의 것과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또 다른 피해자인 박지은 상병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박중령님은 저에게 개인적인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상관이라고 생각했죠.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느끼셨나요?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사무실에 불렀는데 계속 개인적인 질문만 하셨어요. 남자친구가 있는지, 어떤 타입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 그 외에 부적절한 접촉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상담을 핑계로 손을 잡으려고 하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제가 거부하면 너무 예민하다고 하셨어요. 증언은 계속 이어졌다. 총 7명의 여성 병사들이 유사한 경험을 털어놓았다. 모든 증언들은 하나의 명확한 패턴을 보여주었다. 박상우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이었다. 김소연은 모든 증언을 정리하면서 박상우의 범죄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이것은 권력을 이용한 조직적 범죄였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김소연이 팀원들에게 말했다. 박상우와 최종 대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급자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날 오후 김소연은 박상우를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피의자 조사였다. 박상우 중령, 당신에 대해 추가로 7건의 성희롱 및 성추행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박상우는 더 이상 변명할 기력도 없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의도가 없었다고요? 7명의 피해자가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당신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박상우는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증거가 너무 많았고 증언들이 너무 구체적이었다. 인정합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소연은 마침내 승리의 순간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기쁨보다는 차가운 만족감만이 있었다. 박상우 중령, 당신은 내일 국정감사에서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정식 기소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상우의 30년 독재가 마침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김소연은 자신의 숙소에서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었다. 박상우의 자백, 7명의 피해자 증언, 조작된 문서들, 그리고 증인 협박 녹음까지. 이 정도면 확실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김소연의 경험상 이런 사건들에는 항상 더 큰 배후가 있었다. 박상우 같은 중령급 장교가 30년간 이런 행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상급자들의 묵인이나 보호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백중선 준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곧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백준장의 개인 이메일 계정에 대한 감찰부의 비공개 조사 결과 그와 박상우 사이에는 수년간 지속된 은밀한 거래가 있었다. 골프 접대, 고급 술 선물,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들까지. 김소연이 발견한 첫 번째 이메일은 작년 3월의 것이었다. 상우야, 예의 그 문제는 잘 정리했지? 상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 조심해라. 그리고 다음 주 골프 모임 때 얘기하자. 두 번째 이메일은 더욱 직접적이었다. 이번 사건도 조용히 넘어갔다니 다행이야. 내 덕분에 우리 기지 평가가 좋아졌어. 보상은 따로 챙겨줄게. 김소연은 계속 읽어나가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다. 백준장은 단순히 박상우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건들을 은폐하는데 관여하고 있었다. 세 번째 이메일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났다. 상구야, 김영희 사건은 전출로 처리하자. 멀리 보내면 입을 다물 거야. 그리고 해당 부서 상관에게는 내가 직접 얘기하겠어. 김소연은 손을 떨며 계속 읽었다. 이것은 단순한 동료애가 아니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범죄 은폐였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이메일이었다. 상우야, 이번에는 정말 조심해야 해. 위에서 감찰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 혹시 모르니까 증거가 될 만한 건 모두 정리해둬. 그리고 관련자들에게는 입단속을 확실히 시켜라.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걸 무너뜨릴 순 없잖아. 김소연은 노트북을 덮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 전체 그림이 보였다. 박상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진짜 문제는 그를 보호하고 이용해온 상급자들, 특히 백중선 준장이었다. 그녀는 곧바로 국정감사실에 긴급 보고를 했다. 추가 조사 대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백중선 준장이 조직적으로 사건 은폐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 준장은 평소와 같이 출근했다. 하지만 그의 사무실에는 이미 감찰팀이 기다리고 있었다. 백중선 준장님이십니까? 김소연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성추행 사건 은폐 및 조직적 범죄 은폐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백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할 수 없군요. 김소연은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다. 이것들을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백준장이 서류들을 보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의 이메일 내용들이 모두 인쇄되어 있었다. 이것들은 개인적인 대화일 뿐입니다. 별다른 의미는 없어요. 개인적인 대화라고요? 김소연이 특정 부분을 가리켰다. 증거가 될 만한 건 모두 정리해둬라고 하신 것도 개인적인 조언인가요? 백준장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김소연이 계속했다. 준장님, 당신은 지난 10년간 박상우 중령의 성추행 사건들을 조직적으로 은폐해 왔습니다. 피해자들을 전출시키고 증거를 인멸하고 관련자들에게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단지 부대 분위기를 위해서. 부대 분위기를 위해서? 김소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부대 분위기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백준장은 고개를 숙였다. 그도 이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김소연은 더 많은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은 박상우로부터 부정한 이익도 받았습니다. 고급 골프 접대, 비싼 선물들, 그리고 이것. 그녀가 마지막으로 꺼낸 것은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박상우가 백준장에게 수차례 거액을 송금한 기록들이 있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백준장은 완전히 무너졌다. 미안합니다. 저도 모르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모르게요? 김소연이 비웃었다. 10년 동안 모르게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그 순간 백준장의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를 받은 그의 표정이 더욱 절망적으로 변했다. 네, 알겠습니다. 백준장이 전화를 끊고 김소연을 바라봤다. 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정감사, 출석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김소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당연합니다. 이 사건의 진정한 책임자이시니까요. 백준장은 의자에 주저앉으면서 중얼거렸다. 박상우, 그놈이 모든 걸 말했구나. 아닙니다. 김소연이 정정했다. 박상우는 아직 당신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독립적으로 조사해서 발견한 겁니다. 백준장은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자신이 남긴 증거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김소연이 일어서면서 말했다. 백중선 준장, 당신은 박상우보다 더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의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일 국정감사에서 모든 진실을 말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피해자들과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김소연이 사무실을 나간 후 백준장은 혼자 남아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았다. 언제부터 이렇게 타락했을까? 언제부터 권력과 이익이 정의보다 중요해졌을까? 그 사이 박상우는 구치소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백준장까지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이제 정말 끝장이구나. 박상우가 중얼거렸다. 나 혼자 죄를 뒤집었을 줄 알았는데. 하지만 그는 동시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자신을 이용하고 버린 백준장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만 희생양이 되지 않는다는 안도감도 있었다. 그날 밤 김소연은 자신의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성추행 사건이 아니라 군 조직 내의 체계적인 부패와 권력 남용의 결과였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진실이 국민들 앞에 공개될 것이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김소연이 혼잣말했다. 30년간의 어둠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되는 거야.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국정감사 전날 밤 김소연은 국회 별관의 작은 회의실에서 마지막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수백 장의 문서들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각 증거마다 색깔별로 표시가 되어 있었다. 빨간색은 직접적인 성추행 증거, 파란색은 조직적 은폐 증거, 노란색은 권력 남용 증거였다. 그녀는 내일 있을 국정감사를 위한 전략을 세밀하게 계획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조사 보고가 아니었다. 30년간 지속된 군내 부패와 성폭력 문화를 뿌리째 뽑아내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었다. 소령님. 감찰부 팀원 중 하나인 이준석 대위가 들어왔다. 내일 증언할 피해자들과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이민정 1등병은 많이 긴장하고 있지만 결의가 확고합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김영희 1등병이 조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의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을 공개적으로 말해야 하니까요. 그녀에게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들이 대기 중인 별도의 방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이민정을 비롯한 7명의 여성 병사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동시에 마침내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해방감이 섞여 있었다. 여러분, 김소연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군에게도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수많은 후배들을 보호하게 될 겁니다. 이민정이 손을 들었다. 소령님, 정말 괜찮을까요? 내일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요? 괜찮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김소연이 단호하게 답했다. 여러분이 침묵했다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김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나중에 보복당하지 않을까요? 김소연은 김영희의 손을 잡았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일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 자체가 바뀔 겁니다. 한편 박상우는 구치소의 독방에서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변호사가 마지막 상담을 위해 왔다. 중령님,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증거가 너무 많아요. 게다가 백준장까지 연루되면서 조직적 범죄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서 양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최선입니다. 박상구는 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제가 정말 그런 괴물이었을까요? 지금에서야 그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변호사가 씁쓸하게 말했다. 좀 더 일찍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박상우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언제부터 권력이 자신을 타락시켰을까? 언제부터 부하들의 고통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까? 그가 처음 군에 입대했을 때는 정의감에 불타는 젊은 장교였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다짐했고 부하들을 아버지처럼 돌보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모든 이상들이 권력욕과 특권의식에 잠식되었다. 변호사님, 박상우가 말했다. 내일 국정감사에서 저는 모든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어요.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입니까? 그럼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같은 시각 백중선 준장은 자신의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다. 내일 이후에는 아마 한동안 이곳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서재에는 수십 년간 모은 표창장과 기념품들이 가득했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도 있었다.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첫 부임지에서 찍은 사진, 부하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들.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백준장이 혼잣말했다. 그는 자신의 변화 과정을 떠올렸다. 처음에는 정말로 부하들을 위한다고 생각했다. 작은 문제들을 조용히 해결해서 부대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고 합리화했다. 하지만 점점 더 큰 문제들도 덮어버리게 되었고 마침내는 심각한 범죄까지 은폐하게 되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로부터 온 문자였다. 여보, 내일 잘 하실 거죠? 진실을 말씀하세요.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백준장은 눈물이 났다. 아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을 지지해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국회 국정감사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취재진들이 몰려들었고 시민단체 대표들도 방청석에 자리를 잡았다. 이 사건은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었다. 김소연은 증인석 앞에 앉아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오늘 그녀가 발표할 내용은 단순한 사건 보고가 아니었다. 군 조직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낼 역사적 증언이 될 것이었다. 국정감사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했다. 오늘은 포천기지 성추행 사건 및 조직적 은폐 사건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사를 담당한
김소연 소령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김소연이 일어서서 마이크 앞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다. 존경하는 국정감사위원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 김소연이 시작했다. 저는 지난 한 달간 포천기지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김소연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다. 박상우의 수년간에 걸친 성추행 행위들, 백준장의 조직적 은폐 작업들, 그리고 피해자들이 당한 2차 피해들까지. 특히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들의 고통이 의도적으로 무시되었다는 점입니다. 김소연이 계속했다. 그들의 정신적 고통은 부대 이미지라는 명분으로 감춰졌고 신고를 시도한 병사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작은 동요가 일었다. 시민단체 대표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역력했다. 김소연이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조직의 명예보다 개인의 인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은 보호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약자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김소연의 증언이 끝나자 감사장 안에는 숙연한 분위기가 흘렀다. 이제 피해자들의 증언 차례였다. 이민정이 첫 번째로 증인석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저는 지난 8개월간 박상우 중령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만 당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말하고 나니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민정의 증언은 감사장 안의 모든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고통스러운 경험담은 단순한 증언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되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민정이 마지막에 말했다. 우리 후배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각각의 이야기는 달랐지만 공통된 메시지가 있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마침내 박상우가 증인석에 섰다. 그의 얼굴은 파리해졌고 눈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다. 저는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박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참회는 감사장 안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바꿔놓았다. 이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닌 진정한 반성과 변화의 시작이었다. 백중선 준장의 차례가 왔다. 그도 박상우처럼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저는 제가 가진 권력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했습니다. 이는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죄악입니다. 국정감사가 끝날 무렵 김소연은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었다. 오늘 이 자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오늘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 진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모든 군인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국정감사가 끝나자 김소연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긴 싸움이 마침내 끝났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것이었다.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김소연은 곧바로 포천 기지로 향했다. 오늘이 정화 작전의 마지막 날이었다. 국정감사에서 모든 진실이 공개된 만큼 이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시간이었다. 기지 정문에 도착하자 이미 검찰 수사관들과 헌병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김소연의 손에는 법원에서 발부된 정식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다.
박상우 중령과 백중선 준장에 대한 것이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사관 중 한 명이 김소연에게 보고했다. 박중령은 현재 자신의 사무실에 있고 백준장은 본부 회의실에 있습니다. 김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동시에 진행합니다. 어떤 변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지 내부로 들어서자 병사들의 시선이 모두 김소연 일행에게 집중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이 가득한 눈빛들이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된 것이었다. 김소연은 먼저 박상우의 사무실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사무실 문이 열리자 박상우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처지어 있었고 30년간 휘둘렀던 권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박상우 중령. 김소연이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다. 성추행, 권력 남용, 증거인멸, 증인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상우는 천천히 돌아서서 김소연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저항할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박상우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일들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소연이 수갑을 꺼내자 박상우는 스스로 두 손을 내밀었다. 차가운 금속이 그의 손목을 감싸는 순간 30년간의 독재가 공식적으로 끝났다. 박상우 중령,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김소연이 법정 절차에 따라 고지했다. 필요 없습니다. 박상우가 대답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시인했습니다. 박상우가 사무실에서 나오자 복도에 있던 병사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 중 몇몇은 그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이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복수심보다는 안도감이 더 크게 드러나 있었다. 이민정도 그 자리에 있었다. 박상우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고개를 숙였다. 이민정 1등병. 박상우가 말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민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중령님도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그 말은 용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증오를 넘어선 성숙한 시각이었다. 같은 시각, 본부 회의실에서는 백중선 준장의 체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박상우와 달리 끝까지 체면을 지키려고 했다. 이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백준장이 항의했다. 제가 준장인데 이런 식으로 체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차분히 대답했다. 준장님, 법 앞에서는 계급이 없습니다. 체포영장에 따른 정당한 절차입니다. 백준장은 주위를 둘러봤다. 평소 자신에게 고개 숙이던 부하들이 모두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그의 권위는 완전히 무너졌다. 좋습니다. 백준장이 마침내 포기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제 무죄를 주장하겠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백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체포가 완료되자 기지 전체에 안도의 분위기가 퍼졌다. 병사들은 서로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정말 끝난 건가? 응, 이제 정말 끝났어. 앞으로는 달라질까? 당연히 달라져야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거든. 김소연은 기지를 떠나기 전에 이민정과 다른 피해자들을 만났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김소연이 말했다. 여러분의 용기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소령님 덕분입니다. 이민정이 대답했다. 소령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김소연이 고개를 저었다.
여러분이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바뀔 수 없었어요. 김소연은 기지를 떠나면서 뒤돌아보았다. 이곳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과거가 되었다. 하지만 그 과거로부터 배운 교훈들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었다. 검은 차량에 실려가는 박상우와 백준장을 보며 김소연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들도 한때는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고 다짐했던 젊은 장교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권력이 그들을 타락시켰다. 권력은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김소연이 혼잣말했다. 나도 조심해야겠어. 체포영장이 집행된 그날, 포천기지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공포와 침묵의 시대가 끝나고 정의와 존중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었다. 구치소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박상구는 마지막 시도를 했다. 그는 호송을 담당하는 헌병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다. 김 상사, 자네 얼굴이 익숙한데 혹시 포천기지에서 근무한 적이 있나? 네, 중령님. 3년 전에 잠시 근무했습니다. 그럼 내가 자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기억하지? 그때 자네 어머니가 수술하신다고 해서 특별휴가도 내줬잖아. 김 상사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중령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박상우는 주위를 둘러본 후 목소리를 더욱 낮췄다. 김 상사, 나한테는 아직 돈이 좀 있어. 자네 아이들 교육비 걱정 많다고 했잖아.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중령님, 김 상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제 일만 하겠습니다. 박상우는 당황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제안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김 상사, 제발 좀 들어봐. 나는 정말 억울해. 김소연 그 여자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중령님, 조용히 해주세요. 더 이상 그런 말씀하시면 보고해야 합니다. 박상우는 절망감에 빠졌다. 이제 정말로 모든 사람이 자신을 등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차량에서는 백중선 준장이 더욱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야. 백준장이 소리쳤다. 내가 30년간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는다고? 담당 수사관이 차분히 대답했다. 준장님, 흥분하지 마시고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하라고? 나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내 청춘을 바쳤어. 그런데 어떤 계집애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고? 수사관의 표정이 굳어졌다. 준장님, 피해자들을 모독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장은 더욱 흥분했다. 피해자? 그들이 피해자라고? 군기를 바로 세우려는 상관의 노력을 곡해한 거 아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군요. 수사관이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죠. 백준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너희들은 몰라. 군대가 뭔지 질서가 뭔지 전혀 몰라. 그럼 준장님이 말씀하시는 질서란 무엇입니까? 부하들을 성추행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질서인가요? 백준장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논리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구치소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독방에 수감되었다. 박상우는 침대에 앉아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가 생각했다. 처음엔 정말 좋은 군인이 되고 싶었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사관학교에서 정의로운 장교가 되겠다고 다짐했던 때, 첫 부임지에서 부하들을 아버지처럼 돌보겠다고 맹세했던 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변했다. 권력의 맛을 알게 되었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었다. 부하들의 고통보다는
자신의 편의가 우선이 되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박상우가 혼잣말했다. 진심으로 뉘우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옆 독방에서는 백준장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건 정치적 음모야. 백준장이 벽에 대고 소리쳤다. 누군가 나를 제거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거야. 그는 계속해서 음모론을 내세웠다. 김소연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것, 피해자들이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 모든 것이 자신을 해치려는 세력들의 계획이었다는 것.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백준장도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증거가 너무 많았고 자신이 남긴 기록들이 너무 명확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각각 변호사와 면담을 했다. 박상우의 변호사는 현실적인 조언을 했다. 중령님, 이미 모든 혐의를 인정하셨으니 이제는 양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변호사님,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나쁜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런 마음이 진심이라면 재판에서도 그대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백준장의 변호사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고 국정감사에서 이미 모든 것이 공개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현실적입니다. 백준장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나쁜 짓을 했나? 준장님께서 직접 판단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그날 저녁 박상우는 구치소에서 편지를 썼다. 피해자들에게 보내는 사과의 편지였다. 이민정 1등병에게 제가 당신에게 저지른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의 용기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고 저도 제 잘못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용서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만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는 편지를 쓰면서 눈물을 흘렸다. 너무 늦은 후회였지만 그래도 진심이었다. 반면 백준장은 여전히 분노와 부인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도 점차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었다. 이제 법정에서의 최종 판결만이 남아 있었다. 한 달 후 포천기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새로운 기지 사령관이 부임했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휘 체계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기지 정문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상호 존중과 인권이 보장되는 기지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원칙이었다. 이민정은 이제 당당하게 복도를 걸을 수 있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이민정 1등병. 새로 부임한 김철수 대령이 그녀를 불렀다. 잠시 시간이 있나? 이민정은 처음에 긴장했지만 김 대령의 온화한 표정을 보고 안심했다. 네, 대령님. 자네에게 전달할 소식이 있어. 김 대령이 공식 문서를 꺼냈다. 국방부에서 자네에게 용기 표창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어. 자네의 용기가 군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평가받은 거야. 이민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합니다, 대령님. 감사할 건 내가 해야 할 말이지. 자네 덕분에 우리 군이 더 나은 곳으로 변할 수 있게 되었어. 표창 수여식은 기지 전체 병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민정이 무대에 올라가자 모든 병사들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박수에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이민정 1등병의 용기는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줍니다. 김대령이 말했다.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민정은 수상소감에서 말했다. 저는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김소연 소령님과 함께 용기를 낸 동료들, 그리고 저희를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박상우는 성추행, 권력남용,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군법상 모든 계급 박탈 처분을 받았다. 백중선 준장은 조직적 은폐와 직무유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박상우는 판결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진심으로 참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그의 진심 어린 뉘우침이 양형에 다소 도움이 되었다. 피고인 박상우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으나 판사가 말했다. 피해자들에게 입힌 정신적 고통과 궁이 문란의 책임은 가볍지 않습니다. 백중선 준장은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그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 백중선은 상급자로서 사건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직적으로 은폐에 가담했습니다. 판사가 계속했다. 이는 군의 기강과 신뢰를 크게 손상시킨 중대한 범죄입니다. 판결이 끝난 후 김소연은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났다. 소령님, 이번 사건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한 기자가 물었다. 정의는 때로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소연이 답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도 보았습니다. 앞으로 군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성추행 예방 교육이 강화되었고 신고 체계도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침묵하지 않는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소연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 사건의 진정한 영웅은 이민정 1등병과 다른 피해자들입니다. 그들의 용기가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몇 주 후 김소연은 새로운 임무를 받았다. 전국의 군부대를 순회하며 성폭력 예방과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이 일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포천 기지를 마지막으로 방문한 김소연은 이민정과 다른 피해자들을 만났다. 여러분 덕분에 군 전체가 변하고 있어요. 김소연이 말했다. 여러분의 용기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소령님이 저희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이민정이 대답했다. 김소연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함께 해냈죠. 그날 저녁 기지의 식당은 평화로운 분위기였다. 병사들은 자유롭게 대화하고 있었고 여성 병사들도 편안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긴장감은 없었다. 최진우 중사가 새로운 병사들에게 말했다. 여기서는 서로를 존중해야 해.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전통이야. 이민정은 자신의 일기장에 마지막 기록을 남겼다. 오늘로 이 일기를 마칩니다. 더 이상 두려움을 기록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대신 희망과 용기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만들어낸 변화가 후배들에게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박상우는 교도소에서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백중선 준장도 점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보냈다. 포천기지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공포와 침묵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고 정의와 존중의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렸다. 이민정을 비롯한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변화였다. 그리고 이 변화는 포천 기지에서 끝나지 않고 전국의 모든 부대로, 나아가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진정한 참교육이 완성된 순간이었다.